2024년 1회 41번 문제입니다. 자,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위험물이 보이면 이 위험물이 몇류 위험물이고 풍명과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연습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질산이라는 것은 질산 뒤에 어떤 말들이 없기 때문에 질산 메틸, 질산 에틸이라던가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산으로 끝나는 이런 위험물은 육류로 분류가 됩니다.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육류 위험물이 되겠죠. 자, 육류 위험물의 질산은 300kg인 물질들이고요. 또 육류 위험물에서 위험물이 되는 기준을 가진 것들, 질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자, 질산이 위험물이 되는 기준은 비중이 1.49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되고, 비중이라는 것은 밀도 나누기 밀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1.49g/L라던가 이런 단위를 쓰시면 안 되고 비중은 그냥 숫자로 끝나는 값입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에 위험물 기준은 36 중량 %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질산은 무색 또는 다망색의 액체이다. 약간 황색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무색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맞습니다. 일류 위험물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또는 다이크로뮴산 칼륨 이런 것들을 제외한 웬만한 위험물들은 거의 다 무색을 띠고요. 유독성이 강한 산화성 물질이다. 자, 산화성이라는 건 그 안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질산은 강산입니다. 강한 산성이면서 그 안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산의 분자식이 HNO3인데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 H2O, NO2, O2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NO2가 유독성인 가스이기 때문에 질산은 분해가 잘 되는 위험물이고 그래서 유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을 위험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질산이 비중이 1.4이다 그러면 이때는 위험물로서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질산의 비중이 2.5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준이 1.49보다 높을 때 위험물이 된다. 자,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하여야 한다. 육류 위험물인 질산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다른 육류 위험물 그리고 일류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질산, 과산화, 수소가 특히 분해가 잘 됩니다. H2O, O2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해되는 이거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아니더라도 햇빛 정도의 온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선글라스를 쓰는 것과 같이 이런 분해가 잘 되는 육류 위험물 특히 질산과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처럼 갈색 유리병을 사용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유리병이라는 뜻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갈색 유리병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하냐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왜 햇빛을 또 차단해야 하느냐? 분해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질산은 이산화질소라는 유독성의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분해를 차단하는 것이고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H2O, O2 자체는 유독성인 가스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압력이 상승하고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2024년 1회 44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제조를 하는 공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물이 석유로부터 원유로부터 정제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중에 한 종류이죠. 자, 이 위험물을 제조를 할 때는 증류, 추출, 건조, 분쇄라는 이렇게 4가지 공정을 통해서 대표적인 4가지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됩니다. 증류 공정이라는 것은 끓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마시는 그 음료 중에 소주가 있죠. 소주 같은 것들은 그 끓는 점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시켜서 해당 물질만 추출해내는 것을 증류라고 하는데 화학물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액체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정에 주의사항이 있고요. 추출이라는 것은 A랑 B가 섞여 있는 이 물질에 A만 따로 빼내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보통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콩기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추출의 한 공정인데요. 추출을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상승이 필요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도 똑같이 상승하게 되고 이 압력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확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조는 이렇게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 고체를 만들기 위해서 액체를 날려버리는 공정인데 이것도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온도가 건조시킬 때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균일하게 상승해야 어느 쪽은 건조가 되고 어느 쪽은 건조가 안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고 건조할 것. 그리고 분쇄 공정에서는 어떤 위험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일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산화성 고체이고 이류 위험물에서는 가연성 고체이죠. 이런 고체 위험물들은 분말인 형태일 때 거의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쇄를 통해서 분말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고체 덩어리를 분말로 만드는 경우에는 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가루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그 상태로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이 분말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 위험물을 기구에 닿았을 때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분쇄 공정에서는 분말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뒤에 있는 설명을 보고 이게 증류에 해당하는지, 추출에 해당하는지, 건조, 분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이런 공정이 어디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4개 중에 하나 답을 해야 하니까 증류가 어떤 거고 추출이 어떤 거고 건조, 분쇄가 각각 어떤 작업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설명을 보고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험물을 취급할 때 압력이 변동하는데 액체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대요. 그러면 이때는 증류 공정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2024년 1회 47번입니다. 탱크의 용량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 4가지가 있었습니다. 탱크의 종류가 이제 양쪽으로 볼록하면서 타원형인 탱크, 한쪽이 오목한 탱크, 또 원형인 탱크, 세로형인 탱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탱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을 사도 그렇듯이 이 탱크를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꽉 채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두고 나머지를 채우고 이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탱크를 100%를 꽉 채우는 이 용량을 내용적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공간을 두는 이 부분을 공간용적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탱크의 용량이라고 해요. 용량.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탱크의 용량,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그냥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탱크의 4가지 공식, 그리고 공간용적의 원칙적인 기준, 그리고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때의 기준, 안반 탱크 저장소에서 저장할 때의 공간용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51번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물 안에 탱크를 설치하고 이 탱크가 용량이 얼만큼인지 물어보고 있는 이제 문제이고요. 자, 이 탱크는 지정 수량의 40을 곱한 만큼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가 있는데
이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를 빼고 이석유류, 삼석유류는 2만 리터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왜 여기서 2만 리터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사석유류와 동식물유를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의 40을 곱한 것이 2만을 초과하면 2만 리터까지로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 50이죠. 50에 40을 곱하고 일석유류의 비수용성은 200, 수용성은 400인데 거기에 40을 곱해도 2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일석유류 알코올류의 경우에는 곱하기 40을 해도 2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곱한 값을 용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대신 이석유류와 삼석유류에 대해서는 40을 곱했을 때 2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석유류와 삼석유류는 최대 2만 리터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비수용성의 제1석유류 위험물을 4,000리터까지 저장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저장소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4,000리터까지만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용성인 이석유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석유류의 수용성이면 지정수량이 2,000리터죠. 2,000리터에 4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8만이 됩니다. 자, 근데 이석유류와 삼석유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장할 수 있다? 2만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만 리터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기존에 얼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4,000리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은 몇이다? 여기에서 4,000을 뺀 16,000이 되겠죠. 16,00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오류 위험물이고 나이트로 화합물이 되겠죠. 자, 이 위험물이 폭발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화학식은 C가 6개, H가 2개, NO2가 3개라서 트라이나이트로가 되는 거고 CH3가 있어서 톨루엔입니다. 자, 이게 분해가 되면 C도 나오고 H2도 나오고 N2도 나오고 CO2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강의가 산업기사 필기 기출이기 때문에 이 분해식은 실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요 생성물 까지 같이 보시고 미정계수법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의 경우에는 여기가 CO2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CO 나오고 N2H2 나오죠. 자, 그리고 SO2는 사실 이 반응식을 모르더라도 찾을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자체가 C와 H와 N5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이 안에서 S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재료 안에서 나눠졌다 다시 결합하면서 나오는 것들만 이 생성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물로 금을 만드는 이런 연금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TNT의 분자식만 알면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기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의 분해식은 CH2N2CO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에 미정계수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리니트로페놀의 경우에는 CO2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입니다. 57번은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를 위한 소요단위 산정에 있어서 내화구조의 건축물 연면적을 옳게 나타낸 것은 소요단위라고 하면 소요단위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는데 제조소와 취급소는 내화구조일 때 100제곱미터가 1소요단위가 되고 비내화구조일 땐 50제곱미터가 1소요단위가 됩니다. 자, 저장소는 150, 75가 1소요단위가 되고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을 곱한 만큼이 소화기 1개로 끌 수 있는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연면적 그리고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찾는 것이니까 10배 중에서 제조소는 100제곱미터인 1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회입니다. 2024년 2회의 42번이고요.
인화석회가 물과 반응해서 생성하는 기체는, 자, 인화석회가 뭘까요? 인화석회라는 말은 위험물 표에 없는데, 그쵸? 석회가 칼슘입니다. 그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 끓이면 하얗게 뭐가 남는데 그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석회가 많다, 석회물이다 이런 게 칼슘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화석회라는 말은 보면 인화칼슘이다. 인화칼슘이면 CA3P2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H2O와 반응했을 때 CaOH가 두 개인 pH3가 됩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이 물질의 이름은 포스핀 또는 인화수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물과 반응했을 때 아세틸렌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물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은 없지만 수산화칼슘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수산화칼슘이 나왔는데 왜 4번이 답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수산화칼슘은 수용액 상태입니다. 인화칼슘은 고체인 덩어리고요. 이거를 물에다가 탄 거예요. 그러면 물에 어떤 소금 같은 거를 녹였을 때 물은 그대로 있죠. 그 안에 물질은 이제 NA와 CL로 나눠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컵 안에 인화칼슘이라는 하얀색 덩어리가 들어갔다면 이 안에 있는 물이 CaOH가 된 상태입니다. 수용액인 상태가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기체가 포스핀이다. 기체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